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박 전 장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보다 더 높은 구형량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김건희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다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이뤄집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관 부장의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면 저런 눈물에 속진 않을 겁니다. 법무검찰이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조직에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러고도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이후의 태도도 보면은 계엄을 정당하려고 들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는 후배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국회에 호통치고 본인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저는 제2의 계엄을 사실상 획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대단히 강력하게 의문이 드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란 게 지워지잖아요. 이분은 이미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만 남았어요. 감찰관도 그 박성재 장관이 감찰관이 쓴소리 믿었으면 지금 저렇게 덕골 안 보죠, 사실은. 그렇죠. 전 그날 쓴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도망 나오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자리에서 어이 감찰관 나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만 그 대답을 하셨어도 그치.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수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모르겠다. 이게 10년 후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유 후회하시겠네. 그 저도 속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검찰에 오래 근무하시고 법무검찰에 오래 계신 분이 지금 이 후배들한테 폭탄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여기서 막 풀어놓고 있는데 그죠. 이 본인의 행동이 뭐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고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화가 났어요. 그죠. 화가 났어요. 아니 시쳇말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죠. 그 왜 다 같이 남은 그것도 후배들. 남은 그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감찰관 모이라 해서 그 자기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장이 일식집에서 그 보고 해 뜨고 남은 네. 보고 내장이랑 이런 거 들고 들어와갖고 나눠 먹자고 풀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거는. 독을 살포하는 너도 먹어. 수준이다. 돈 먹고 죽자. 야 이거 뭐 그냥 뭐 얻어왔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그럼 일가족으로 몰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 나왔으니까 감찰관이 또 옛날도 생각나고 벌써 우리가 이거 1년하고도 한 몇 개월 더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박성재 전 장관 어제 20년인가 구형 그죠? 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는 영상, 지질 짜는 영상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밖에서 여쭤봤었는데, 감사님, 우리가 또 이게 저건 저거고 또 이제 진실에 우리가 또 작두를 한번 타야 되니까. 저거 악어의 눈물입니까? 진짜입니까? 보시기에. 어쨌든 뭐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한 회한 그런 것 때문에 저러시는 것 같은데 박성재 장관이 후배들을 참 많이 야단치셨거든요. 그 후배들이 보고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예, 나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야단치고 막 그냥 뭐 큰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하긴 뭐 저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뭐 하려면 해. 뭐 니건 놈 뭐 막더라도 내가 내 길 안 갈 것 같아.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참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부질없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이 저한테 냉혈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저런 거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재판에서 저 감성 터치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막상 하다 보면 박성재 전 장관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절대 용서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안가회동 있죠. 있었죠. 처음엔 자기 안가회동 가지도 않았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안가회동 며칠 후부터 휴대폰 바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은 CCTV 나오기 전부터 계엄 때 뭐 내가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법무장관으로서 계엄을 사실 그 감찰관님 옆에 계시지만 출입국관리소나 교정본부 사람들을 실제로 나가려는 그러니까 야당 인사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잡은 사람들 깜빵에 잡아놓는 이 주요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정직한 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20년 때려지니까 눈물 이제 질질 짜는 건데 뭐 이런 표현 쓰는 죄송하지만 뭐 저는 저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 울든 말든 저거 그냥 법리와 행동만 보여야 된다. 이진관 부장의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저런 눈물에 속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 눈물의 의미는 충분히 알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30년 뭐 넘게 연속 17기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공직 생활을 한 분이 저런 모습으로 또 한덕수 총리 그 뭐 1972년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한 분이 그렇죠. 저런 모습 보이고 뭐 법정에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보면 그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정말 한번 그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던가 뭐 이런 거 한번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박순희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정인재 검사든가 왜 그 검사가 구형하면서 이렇게 그 검사 의견 요지 같은 걸 쭉 읽었어요. 뭐 검사 선서의 부질없음, 그 창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검찰이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조직에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러고도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이후의 태도도 보면은 계엄을 정당하려고 들고 맞아요. 이런 모든 잘못한 것을 놓고 보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후배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징역 20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서 그것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저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밤새도록 욕을 한다 해도 그죠? 사석에서는 뭐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저런 모습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장 대변인 어떻게 보시죠, 장면? 저희가 좀 냉혈한처럼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냉정할 수 있고요. 제가 네. 진행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네. 박성재는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런 냉정함도 필요하고요. 네. 그 냉정함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죠. 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뭐 그쵸. 저도 그래야 이렇게 뭐 아닙니다. 예. 아니 또 감찰관님 말씀하시면 사적 복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저는 박성재한테 욕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였어요? 본인 인생과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한 회한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 눈물이 완전 거짓이니 진실이니 뭐 그 어느 쯤엔가 있겠죠. 이게 재판부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 좀 울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쵸. 정말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고통스러움이 있을 건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왔습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국회에 호통치고 본인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사실 저는 제2의 계엄을 사실상 획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대단히 강력하게 의문이 드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란 게 지워지지 않아요. 이분은 이미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만 남았어요. 그 기로에서 인간적인 눈물 흘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는 보류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이 잘못은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없애는 데 일조했고요. 본인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복으로 살았던 본인의 삶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인재 검사 구형 후에 박성희 장관이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인생을 부정한 건 정인재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행동이 자기의 살아온 길이 다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결국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예. 냉정하게 한마디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책임지면 돼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책임지는 게 오히려 예전에 국회에서 저는 그 내란이라 생각 안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진짜 어처구니 없었어요. 네, 그런 말씀하셨던 그 태도가 일관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울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그 판결은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쭉 될 거니까 6월 6월 달에 9일이죠. 네. 6월 9일. 한번 가보실 거예요? 저요? 저 거기 가 있어요. 안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에 소속된 정재인 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구형 농구문을 읽은 것이 굉장히 화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정당한 구형이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한 30년 구형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정말로 이 사람의 죄질은 너무나 나빠요. 다른 어떤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란을 막는 게 아니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뭐 자기는 법률적 판단을 못했고, 아니 민초들도 법률적 판단을 하고 그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던 국군 장병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평생을 검사로 활동했던 법무부 장관이 나 이거 네. 판단을 못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를 했다. 반대했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반대하고 범죄 저지르면 그건 범죄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본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된 뒤에 보였던 그 행태들, 이런 행태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정말로 한 30년 선고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 기분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싫어하니까 기분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정말 이 검사님 조목조목 너무 네. 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분 그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말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부역한 행위들이 하나 둘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부역한 것뿐만 아니라 증거인멸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시도한 네. 정황이 다 나왔죠. 뭐 문서 같은 거 카톡에서 다 지우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안가 모임에도 지금 박성재 장관이 그 멤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검찰 쿠데타잖아요. 검찰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윤석열 내각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충암고와 검찰이 일으킨 당시에 기준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박성재라는 인물, 저는 너무 죄질이 나쁘고 정말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이 내란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참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은 또 울잖아요. 야, 아니 그렇게 울 그러니까.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잘못했으면 진즉에 진즉에 잘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반성할 네.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울면서 본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이건 우롱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란 당시에도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네. 지금도 이제 출세는 물 건너갔지만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박성재 장관은 최악의 법무부 장관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눈물은 듭니다. 났을 거예요. 본인도 검사 출신 오래 했고 선거 뭐라고 할지 야, 뻔히 얼마나 나올지가 보이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 네. 안 당하고 내가 꿀 잘 빨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재판이 끝나버렸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 눈물 나온다. 아니, 근데 박성재 범죄 사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가를 다시 여러분들께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로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심지어는 사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서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죠. 어떤 거냐?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간 사이에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게 박성재였던 것이고, 심지어는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자기 차량을 타고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계엄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동조한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의 죄질로 치자면 내란의 주요 임무에 맞아요. 종사를 한 것이고, 거기다 이제 뭐 출입국 관련된 그 회의도 하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계엄이 실패했을 때는 뭐 김건희, 윤석열을 뭐 도피시키는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당시에 탄압의 대상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경문을 막아 세웠을 수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 관련돼서도, 구치소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수용 인원 뭐 확보가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사람들 잡아들이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고, 전 이게 이제 종합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종합 기획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의 머리로는 이걸 기획할 안 수가 나와요. 없어요. 예, 윤석열 머리 안 나옵니다. 나 내란 일으키고 10호까지만 얘기한 거고, 어. 누군가가 가서 이 군대를 움직이고 정부 조직들을 움직이고,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네네. 복잡한 일이에요. 짜임새 있는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을 네. 해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본인의 친정이라고 하는 이 검사들을 아하. 동원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기획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기획 세부 실행 계획을 네. 짠 사람들이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획자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이미 둘 다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이히만, 유명한 아이히만을 재판할 당시에 아이히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법에 정해진 나의 업무를,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단죄가 될 때 한마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박성재가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자기는 통상의 업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의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가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거든요. 그런 중대한 시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비상한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기에 자기의 통상 업무를 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내란에 종사를 한 거죠. 본인은 뭐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부서하시다, 이 말 하는 게 통상의 행위다,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이분은 햇빛 볼 일 없어야 된다. 햇빛 볼일 없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6년차 검사인 정재인 검사가 징역 20년을 박성재에게 구형을 하면서 읽은 논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피고인의 행태라는 것이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강고히 부탁을 했는데, 이런 태도라는 것이 그래도 이 검찰이라는 직역 안에서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기술자라고 쓰고 이제 법구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차 검사라고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9회인데 제가 4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5회 오기수 그렇죠. 밑에 있는 네. 분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검사잖아요. 그 여성 검사신데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와닿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꼈던 이유는, 검찰 조직이 지금 이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에는 전 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권한도 남겨놔야 되냐, 그런 논란이 또 있을 텐데, 그동안 검사들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조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못 본 척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쪽으로 검사들이 줄을 쫙 섰기 때문에, 저는 침묵한 것도 동조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DJ 대통령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재인 검사가 논고문을 읽는데 이런 검사들의 잘못,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을 비롯한 이런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조직을 망쳐놨다라는 그런 식의 따가운 자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전 거기서 국민들이 저런 그래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고 용기 있는 검사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가야 검찰 조직도 앞으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 정재인 검사, 젊은 검사긴 하지만은 전 많은 검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 중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도 뭐 법 기술자라는 표현에도 되게 잘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박성재 씨가 했던 그런 업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해요. 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 요하는 능력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선배인 당신이 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안가해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기억을 못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아니라, 이게 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배 검사들의 그런 해왔던 행적을 언급을 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기술들을 이 나라를 해야 하는데 사용을
보니까.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 예, 결국은 요약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검찰이 이제 해체되는 거 이 모양이 아니냐 됐다. 이 네.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후배 검사 입에서 나왔다는 거를 좀 선배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실 법기술자라는 표현인데 검사가 그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질타하면서 법기술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요리조리 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찰적 배경이 있느냐 우리 암울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은 독재를 민주정의양 정당화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노련한 법기술자들이 동원을 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박성재 역시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으로서 행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도 저도 굉장히 감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미화했던 검사, 법기술자 하면은 아마 김기춘 그 전 법무부 장관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네. 젊은 나이부터 뭐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뭐 유신헌법 만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총뿌리를 거는 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와가지고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총장 그 이하 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뭐 조상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단죄가 돼야 검찰 조직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검사들 전체를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청을 없애든 검사라는 명칭을 다르게 부르든 어쨌든 검사가 하고 있는 이런 공소관의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할 때 우리가 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중요한 건데 전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악마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제로 가려면은 문제가 드러난 이런 법기술자 법꾸라지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와야 되고 이제 사안이 드러났을 때는 가장 저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박성재는 이런 논고문을 듣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가 정말 이를 데 없게 나왔는데 최우준수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사실과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제가 굉장히 참담해지더라고요. 아니 인생 깡그리 네. 부인한 적 없어요. 2024년 12월 3일날 뭐 했냐를 부인한 거지. 그렇지. 그걸 묻은 네. 거지.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착한 사람이었는지 좋은 아빠였는지 좋은 아들이었는지 이거 물어본 적 없어. 아니 인생 잘 사셨어. 잘 사셨는데 12월 3일날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건데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그날 뭐 했는지 그날 윤석열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내란을 그 전에 알았건 후에 알았건 그날 내란의 밤에 왜 윤석열을 도왔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 그거야. 네 인생 관심 없어 우리는. 맞습니다. 그날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하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알고 보면 나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건 어디까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정말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있는 조작 수사 이 부분을 저는 우리나라 군대가 일으켰던 반란 사건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쿠데타는 성공해버렸어요. 윤석열이 저질렀던 12월 3일에 내란의 밤에 쿠데타는 실패했는데 2021년부터 있어왔던 그 광풍 검찰 수사 광풍으로 인한 그 쿠데타는 성공했고 그 쿠데타의 결과로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의 단죄 박성재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알고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단죄거든요.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있어왔던 연속적인 행위의 단죄고 정말 저는 이 검사님이 이야기한 이게 정말 외부에 대한 외침이 아니고 자성의 외침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검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구형을 하게 했던 거 그거 결정을 한 게 누군지 그렇죠. 예, 저는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은석 특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박성재 그 장관과 박성재 씨와 이력을 비견해 보면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같은 검사 출신이고 같은 고려대 법대 선후배 지간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17기가 박성재, 19기가 조은석이기 때문에 검찰 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심지어는 전직 서울고검장이 박성재, 그 다음 서울고검장이 조은석이었기 때문에 박성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민의 정도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은 징역 20년을 구형해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되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재인 검사가 역사의 법정에서 제대로 된 논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거의 한 2년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물, 종이컵 같은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면역력을 다 잃고 그 단어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란이라는 게 조선시대로 비유를 하면 역모를 꾸민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진관 재판장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이거는 친위 쿠데타라는 얘기도 이미 나왔거든요. 그럼 과거에 조선시대 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반란을 일으키든 뭐 왕이 어떻게 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 맨날 뭐
뭐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은 군으로 강등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역모를 일으키고 군사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일으키면 삼족을 멸했거든요. 삼족을 멸했다.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문명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삼족까지 멸하진 않고 연자제는 안 하지만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물을 수 있는 최대치를 묻는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박성재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부정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본인의 마지막 네. 공직이 그 내란을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았고 내란범의 어쨌든 그 집단범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주장할 명예라는 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행한 만큼 처벌만 받는 건데 전 아직도 법정 앞에서 아마 이제 후배 검사한테 좀 긁힌 것 같아요. 감히 네가 나를 이게 부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생중계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제가 박성재라면은요 진짜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죠. 맞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게 울려면. 맞죠. 그렇지. 울려면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자기 명예가 부정돼서 지금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그 어제 상황인 건데 윤석열에 대해서 항소심 1호 사건, 쉽게 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 나왔는데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 이것도 1심보다 징역 2년이 늘어난 7년을 선고했는데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 이제 무엇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게 초범 고령 이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게 없어지면서 지금 5년이 7년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무죄 부분이 일부 유죄 부분이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 윤석열 잠 못 잤을 거예요. 어차피 무기징역 플러스 5년이나 무기징역 플러스 7년이나 뭔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윤석열이 왜 무기징역에 나왔냐면 초범이고 고령이라서 그래. 직위원이 판결할 때 초범이고 고령 인정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이 됐거든. 아, 내란 재판부로 왔어. 근데 내란 전담 그러면, 재판부에서 초범하고 고령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내란 범죄에 뭐라고 판결이 나겠어요? 사형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어젯밤에 잠 못 잤을 거고, 정말 이제 사실 정말 시원시원한 판결이었는데 7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차피 이분께서 밖에 네. 나와가지고 술 마실 일은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재판 끝나니까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우리 보고 7년 나와서 각점하고 나 밖에서 안 본다고. 그러니까 너무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법의 형사 1분 거고 윤성식 부장판사가 어제 생중계를 통해서 판결문을 낭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거 1심에서 인정됐던 형 강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굉장히 옳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그 항소심 재판을 보면서 이게 뭐 내란 전담 재판부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장악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사법부가 차리는 건지 이탈 이름들이 나오는 건지. 네, 그건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통상의 형사 재판을 할 때 1심이 제일 세게 나와요. 사실. 그러면서 그렇지. 2심 그런 가서 경우가 많죠. 2심 가서 그렇지. 이제 뭐 네. 또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불쌍하게 또 판사가 또 봐주면은 조금 이제 감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갈수록 떨어지는데 지금 내란 재판은 보세요. 1심에서 제일 약하게 나오고 갈수록 세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 이게. 아니 보니까 근데 지금. 신기하긴 한데 저도 다른 방송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직위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윤석열 입장에서 재앙이에요. 사실은 사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정석 코스거든. 근데 깎아주는 게 그렇죠. 무기징역으로 갔는데 국민들이 이거 비난이 커. 그러면 판사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무기징역 됐으면 뭐 이 정도 됐으면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무기징역 몇 마디 해버리면 항소심에서 사형이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도 그렇죠. 1심 사형 나오고 2심 가서 이제 깎아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표준이거든. 네, 원래 표준이 어.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1심 재판부 보통 이제 좀 젊은 판사들이 주로 하고 이제 물론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들과 함께 하지만은 저는 이 사법부의 여기도 편만한 이런 정의감 그리고 헌법소의 의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1심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오고 2심에서 오히려 막 9년 이렇게 나와가지고 2심 가서 9년 좀 과하잖아. 한 7년으로 가지. 이게 맞는데 지금 내란 재판은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건 약간 사법부의 현재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괴리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우리 사법부를 비판할 때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비판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법 쪽에는 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밖에 모르는 게 문제다. 법밖에 모르는 예. 게 문제다. 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반 사회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고 이걸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법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봐버리니까 일반인의 관점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500원 초코파이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갈등을 해소. 어떻게 사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윤석열이라는 이런 내란을 저지른 잡자가 나왔어. 이 잡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는 사회의 상징적 행위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사법부가 이 역할이 너무 등한시.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도 좀 공감되는 게 이제 국민정서와 사법부가 괴리됐다고 느끼는 게 저만 하더라도 사실 국회 개엄 그날 밤에 군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네, 봤으니까. 저는 현장으로 네. 바로 달려갔었고 코앞에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막 바리케이드 치고 다 목격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날 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준 기자 그럴 수 네, 있었어요. 그날 밤에 예. 가족들이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고 이제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의 심정을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실 이전까지 나왔던 판결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기징역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이 기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자리에 갔었고 헬기를 봤잖아요 제 눈으로 육안으로 헬기가 뜬 걸 봤다니까 여의도 상공에서 헬기를 그러니까. 봤다니까요 네. 착륙하는 헬기를 얼마나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그렇죠. 느끼게 합니까? 그리고 군인들 다 완전 군장하고 왔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 3월이죠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혼자 무슨 저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법밖에 모른다 하셨는데 맞아요. 법도 몰라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끄집어내주잖아요 그리고 또 심우정이는 또 그때 직시한 거를 또 포기해버려 그러면서 서로 그냥 책임 공방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또 공포심을 줬습니까? 그러고 나서 체포방해 또 혐의라든지 그 경호처와 소위 말하는 그 경찰과의 그런 여러 대립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저도 막 이 걱정까지 했거든요. 윤석열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헌재에서 파면을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파면을 해도 이게 과연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파면해도 안 내려고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 예를 네. 들면 그러고도 남을 분위긴 하죠. 남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을 국민들에게 여러 달을 줬다는 것은 지기현 재판장도 물론 판사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이겁니다.